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민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 그 형법 이제 선택형 기출 문제를 오늘 제가 다뤄볼 텐데 해당되는 그 교재가 보니까 중복되는 교재 그 쟁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반복되는 쟁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체크를 좀 하셔갖고 다음에 공부할 때는 좀 최대한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 책을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부분은 짤막하게 OX 지문 쫙쫙 이렇게 정선지로 되는 형식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무한대로 빠르게 해독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뭐 사례 문제형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닌 그냥 단순한 OX 위주로 나타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나 삭제를 잘 하셔서 편집 잘 하셔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책보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두시라라는 말씀 좀 전합니다. 또 하나는 객관식 공부는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반복되는 쟁점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히나 공부를 하실 때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OX는. 그러니까 어떤 쟁점의 키워드가 이 문장에 이거다. 이 정도는 항상 눈에 바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문을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이 키워드를 갖고서 OX로 만들기 때문에 키워드 하나 그리고 그 답인 OX 부분에 대한 정답 정리 이 부분 항상 명쾌하게 정리가 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선택형 문제는 좀 사례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 사례형 문제로 전환돼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기록형 문제로 다시 전용돼서 그 쟁점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가 반드시 OX 공부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을 버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키워드 위주, OX 위주로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런 사례형이나 중요 판례 외에 관련되는 그런 쟁점에 한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관계나 판례의 중심적인 쟁점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가 사례형 쟁점이다 또는 기록형 쟁점으로 언제든지 전용돼서 쓰일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뭐 제가 속도를 조절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자, 재형법정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성문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 금지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있는데 특히나 첫 번째 명확성에 대한 원칙입니다. 명확해야 된다. 뭐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형벌 법규 중에 무엇이 범죄인지. 자, 무엇이 범죄인지, 즉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범죄일 때, 범죄 그 해당될 때 거기에 적용되는 부과되는 그 형 자체도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성 요건도 명확해야 되고 제재도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자, 법 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자, 밑줄 문헌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법률에 대한 해석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게 문헌에 따라서 해석해야 돼요. 문헌을 막 넘어가거나 문헌을 너무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실질적인 그 법에 적용되는 그 대상에게 불이익한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 원초는 문헌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나 자,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역, 법규명, 법체계적 구조 불명확하기 때문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법 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 포함한 자, 밑줄 일반적 규범적 개념. 당연합니다. 법 규범 자체는 아주 구체적 사실적인 내용만 갖고선 포섭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적용하는 그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자, 명확성 원칙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이때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어떻습니까? 최대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최소한의 명확성인가요?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최대한 명확성을 요구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법전이 엄청 두꺼워질걸요? 없습니다. 자, 최소한의 명확성을 가지고 자, 어떻게?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헌이 자, 밑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 자,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야.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춘 법률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보충한다는 겁니다. 보완한다는 거죠. 자, 그때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여기까지 했을 때 없다면 그때는 명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 질문이 잘 나오는 질문인데 자, 당해 처벌 법규에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그리고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자, 밑줄 법관이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법관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관이 모르면 됩니까? 법관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야. 일반인이에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모든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재료가 차려졌어. 식탁이 차려졌는데 그 맛을 보는 사람은 일반이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일반인. 자, 5번입니다. 자, 법률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다. 이때 이를 보다 구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아니다. 최소한의 원칙이다. 최소한의 명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를 보다 구체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까리. 이건 명확성에 반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유추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1번. 자, 문헌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구나. 이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자, 그럼 유추 금지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뭐냐? 첫 번째, 자, 2번 보시면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소추 조건, 그리고 형 면제 사유 다 모두 다네요. 그죠? 3번입니다.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 원칙. 고소 주관적 불가능 원칙 뭡니까? 자, 공범이에요. 자, 피해자가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고소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범은 어떻게? 싸구려 엮여서 고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범죄에서? 친고죄에서. 친고죄의 공범에 있어서 자, 피해자가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고소 제기했다. 그럼 싸구려 엮여서 다 같이 고소의 효과를 받는 것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 원칙인데 자, 이게 어디까지 준용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공정거래위 자, 고발 빗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답니다. 뭐가?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 원칙이. 여러분 즉시 고발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유래하죠. 즉고발 사건에서도 적용된다 안 된다. 주관적 불가능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례형에 잘 나오는 단골이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공범 중 1인에게 고소 제기했을 때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 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아, 고발 형태는 안 되구나. 둘째는 반의사 불벌죄도 안 되구나. 여기까지 적용하면 당연히 유추 금지 원칙 위배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밑줄. 자,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도
이게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게 해? 유추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때도 적용된다. 자, 다섯 번째. 자, 5번.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자, 물리를 넘어서는 유추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현재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자, 아까 전에 자, 유추 금지 해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하지 마라 라는데, 그렇다면 유리한 유추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헌을 벗어나서 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기초는 문헌이에요. 문헌의 범위 내인데 아무리 문헌의 범위 내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 문제는 문헌의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해석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냐?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 문헌을 벗어나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가능하다. 단 조건에 딸려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거예요. 자, 물리를 넘어서는 유추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이겁니다. 이 문구는 항상 오해요. 객관식에서 현저한 뭐 균형과 형평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재형법정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예요? 소급표 금지 원칙이에요. 3번은 아마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되는 재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1번.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자, 범죄 후 법률의 변경. 이게 뭐예요? 1조 2항과 관련되는 쟁점이죠. 범죄 후 법률의 변경.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무죄를 자, 여러분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경우는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다. 그러니까 뭘까요? 이거는 면소 판결이에요. 면소 판결. 형 판결 확정 후에 법률 변경이 됐어요. 비범죄화가 됐습니다. 이때는 뭐죠? 효과가 자, 1조 2항 해석인데 이때는 자, 두 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범죄 후 법률 변경이에요. 둘째는 판결 확정 후에 법률 변경이에요. 특히나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법률 변경을 통해서 뭐가 됐을 때 비범죄가 됐거나 그러니까 무죄가 됐다는 얘기죠. 비범죄가 됐거나 또는 자, 형이 강경됐을 때 범죄와 법률 변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경우에 그 다음 판결 확정 후에 법률 변경을 통해서 뭐가 됐을 때 이때는 비범죄가 됐을 경우에만 그 효과를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범죄와 법률 변경을 통해서 비범죄가 됐다, 형 강경됐다. 형 강경된 것은 이 법률의 변경이 자,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률을 폐지했다라고 했을 때는 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경된 이 법률을 적용하면 되죠. 그리고 보시고 문제는 이 비범죄가 됐을 때 각각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잘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다? 이거는 면소. 이 밑에 비범죄자는 형 집행 면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면소 판결을 기록형 할 때 항상 많이 하잖아요. 형사소송법에 정말 중요한 게 면소 사유. 확사공패. 기억나나요? 확사공패. 그 패가 뭐예요? 범죄 후 법령 폐지로 인해서 비범죄가 된 경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사공패. 아, 그 패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면소 판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판결 확정 후에 법률 변경을 통해서 비범죄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객관식 문제 딱 나왔는데 판결 확정 후에 법률 변경을 통해서 비범죄가 됐어. 이때 형의 효과는 면소다라는 말은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이면 어색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여러분 판결 확정되면 뭐예요? 형사에서 판결 확정되면 형 집행해야지. 이 단계부터가 남은 것은 이제 집행 단계예요. 집행 단계. 그렇기 때문에 형 집행을 면제한다가 되는 거예요. 면소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1번 보시면 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비범죄가 됐죠. 이때는 뭐다? 면소다. 무죄는 언제라고요? 위헌 판결 적용됐을 때가 무죄입니다. 자, 2번. 범죄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범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를 자, 밑줄 공소시효 완성되기 전에 자, 밑줄을 보시면 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거기다 밑줄 치시면 자, 이 소송법적인 규정과 관련해서 이게 형벌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적용됩니까? 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아,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는 것은 실체법적인 표현이구나. 실체법적인 쟁점과 관련되는 것이지 소송법적인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헌재에서는 진정소급 입법은 안 되고 뭐 불인소급 입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 보호 원칙상 진정소급 입법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고 불인소급 입법의 경우는 그 예외적인 요건을 갖췄을 때만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보완 처분이잖아요. 사회봉사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보완 처분이다 라고 그냥 정리하시면 안 돼요. 보완 처분 중에서도 이 3번이 단골 메뉴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독특한 효과를 갖고 오는 보완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인 보완 처분은 일반 형벌하고 다르죠. 재범을 다시 할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보완 처분입니다. 일반적인 형벌하고는 다릅니다. 취지도 그렇고 만들어진 연역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컨대 성범죄자에게 위치 추적을 하게끔 하는 장치죠. 위치 추적. 장치를 달게끔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신상 정보 공개 그리고 고지 명령. 신상 정보 공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성범죄를 했다. 그냥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게 중한 범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징역에 처하는 것과 더불어서 병가에서 뭐가 내려지냐면 이 같은 보완 처분이 내려지는데 신상 정보 공개라는 것은 성범죄자 이 알림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이 정보를 다 올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뜨게끔 하는 게 신상 정보 공개 명령입니다. 고지 명령은 자, 그 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겼어요. 옮겼으면 그 거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문자로. 이게 고지 명령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사건의 그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이거 상당히 신경 많이 씁니다. 일반은 생각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보완 처분도 어떻게 소급 입법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형법상의 보호관찰 제도 있죠. 보호관찰. 이 같은 것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신법에 의해서 새롭게 이걸 갖다 연장을 시키거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에 대해서 좀 더 부과를 시킨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지금 3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일반 사회봉사명령도 보완 처분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률에 규정된 보안 처분인지 보셔야 돼요. 밑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 밑줄 주셔야 돼요. 거기서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이때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어떻게?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보안 처분하고 구분되는 보안 처분이구나. 그래서 객관식에 잘 나온다. 자, 4번이에요. 4번.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이게 밑에 쭉 가시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준용된다 안 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게끔 하는 거 유추 적용 금지 원칙에 반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어떤 법을 선고를 할 때, 형을 선고를 할 때 그 형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사형을 할지, 무기징역을 선택할지, 유기징역. 자, 형종을 선택한 다음에 자, 첫 번째 5번에서는 우선 무기징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장량 강경을 했답니다. 재판장이. 장량 강경하면 어떻게? 형기 2분의 1 강경이죠. 그러니까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2분의 1 강경하죠? 2분의 1을 강경하는 건 유기형에 대해서 2분의 1 강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일 때는, 그리고 사형일 때는 장량 강경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지? 그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사형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자, 사형일 때는 장량 강경은 어떻게 됩니까? 무기 또는 20년에서 50년. 그러니까 무기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10년에서 50년이 되는 겁니다. 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기형의 경우는 장량 강경하면 어떻게? 형기 2분의 1 강경. 자, 구분하셔야 될 부분이 사형일 때는 무기하고 2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무기일 때는 1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장기는 동일합니다. 장기는 50년까지예요. 자, 우리나라 형법상 미국처럼 뭐 100년, 200년 이런 게 안 됩니다. 50년까지예요, 최장. 자, 이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1번 봤어요. 자,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행위의 가불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행위의 가불성은 뭐예요? 이게 실체법적인 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는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줄. 자, 대법원이 설정한 밑줄 양형 기준이에요. 양형 기준. 양형 기준은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대상이 아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양형 기준 자체는 양형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서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보셨죠? 아까 보안 처분으로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번 키워드 뭐예요? 보호 관찰 규정, 보호 관찰 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5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자 사회봉사명령은 독특한 보안 처분이었더라. 그죠? 이때는 적용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그래서 제가 객관식에서 심플하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머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1번에 키워드 뭐예요? 공개 명령 제도.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제도예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었잖아. 보안 처분. 2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부착 명령 기간 연장하는 거고 마찬가지 적용되지 않는다. 4번 똑같죠? 4번 보시면 보호관찰 규정 또 있죠? 자, 5번 우선부터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자, 동일한 형벌 조항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합헌으로 선언된 바 있어도 자, 그 후에 사정 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그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자, 위헌 판결이 있었을 때는 그 효과가 소급효죠. 소급해서 그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맨 처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첫 사건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그 이전에 이 법률의 합헌 여부가 문제가 돼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면 합헌 결정을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소급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있다? 조문에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법 4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시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헌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자, 밑줄. 판례 변경에 따라서 확인된 내용을 자, 적용하는 거죠. 자,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 자, 판례 변경은 어떻게?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형벌 불속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제대로 된 판례 변경에 대한 해석 적용해야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적용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형벌 불속 원칙 같은 경우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위계 간음죄, 혼인 빙자 간음죄 이런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됐죠. 왜 폐지됐죠?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폐지됐다래요. 자, 이런 규정 자체가 오히려 여성들의 성적 자기 의사,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둔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반성적 고려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이거 왜 우리가 반성적 고려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없앴구나. 아까 1조에서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서 신법이 적용될 것인데 그때 신법 적용되는 게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률 변경이 됐을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자, 1번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 위계 간음죄 없어졌잖아요. 반성적 고려 때문에. 자,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자, 이 판례가 나온 그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그 문헌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였어요.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 여러분 그 일반적인 자동차 무면허 운전자하고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자는 다릅니다. 적용 대상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거 당연히 무면허죠. 그게 아니고 자,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주운전 걸렸어요. 그럼 당연히 자, 0.1 이상이다. 그럼 취소 딱 됐겠죠. 그러니까 취소됩니다. 물론 6월부터는 그 규정이 더 내려갑니다만 자, 취소가 되고 나서 또 운전했어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이것도 무면허예요. 맞습니까? 또는 음주운전을 했어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어요. 이거 됩니까? 이것도 무면허예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은 무면허예요. 맞습니까? 0.5 이상, 0.1 미만 이 경우에 걸렸을 때 면허 정지 사유예요. 그러니까 면허 정지된 상태에서 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런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무면허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이 판례에 따른 이거 뭐였죠? 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실제적 법률적으로도 정비가 됐는데 이 부분은 무면허 운전자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법률 개정의 그 단초가 됐던 판례다라고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법률 문헌의 통상적 의미에는 운전면허를 받았다. 그리고 그 후에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사건이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무면허 운전자가 아닙니다. 적법한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자,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해서 자,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형벌 불속 원칙이나 신법 우선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 없다. 가능합니다. 제8조에 있어요. 제8조에 보면 가볍게 개정을 하면서도 국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부칙 규정을 만드는 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아까 위치 추적 이 부분이 있었죠? 동일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인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해져. 밑줄.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 자, 이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범죄 행위 종료시죠. 종료가 언제입니까? 신법이 개정됐을 때잖아요. 그럼 그 신법이 적용됐을 때, 자, 신법일 때 이게 뭐예요? 이게 행위시법이에요.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가 행위시법이잖아요. 그 행위시법이 여기서는 신법이었던 겁니다. 신법을 적용해서 즉 뭐 없이 신구법의 법 적용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행위시법 자체가 신법이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서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가 되죠. 그 다음 7번입니다. 키워드 한번 볼게요. 가정폭력범, 자, 사회봉사명령. 키워드 뭐였죠? 적용된다였습니다. 자,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소고입법 금지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 이거 인지네요, 인지. 자, 부가 혼인 외에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인지의 소급표는 형법상 친족 상도에 관한 규정에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친족 상도 규정에는 인지 소급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왜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행위시법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다 판단해야 되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이겁니다. 인지의 소급표. 인지 같은 경우는 자, 절취했던 그 당시에는 피해자고 가해자 관계가 친족 관계가 없었는데 나중에 사후에 범죄 이후에 사후에 인지 신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친족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친족 상도의 규정 적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 됐는데 어떻게 된다?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인지 소급표. 자, 그래서 독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공소시효죠. 공소시효. 자, 이 부분은 소송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자, 키워드는 판례 변경 따라서 확인된 내용. 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 보겠습니다. 8번. 자, 재형법정조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 자, 재형법정에 관련된 사람 기억입니다. 보시면 자, 이게 좀 계몽주의 사상하고 관련된 사람이 몽테스큐에, 푸에르와 베카리아. 맞네요. 사상적 배경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큐에, 푸에르와 베카리아 등을 들고 있다. 자, 니은 간습 형법은 간접적으로도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간접적으로도 미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간섭 형법의 가장 구체적인 적용 예가 뭐냐면 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었죠. 그때 자기 의무의 근거와 관련해서 간섭 형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충적 간섭법 적용됩니다. 당연히 간섭 형법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간섭 형법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충적 간섭법 형태도 가능하다.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안 한다는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 현행 법률 규정 개념을 정의하시면 법률 개념 자체를 알고 계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자, 형법상 음란 개념 살아있나요? 공연 음란 개념 살아있잖아요.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 전부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속한 어떤 그 매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있었어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왜? 명확하지 못해서. 음란과 조속은 다르다. 이건 아마 그 헌법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정당방위 규정 중에서 상당한 이유 살아있나요? 상당성 있잖아요. 보충 그 정당방위 요건 중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위 의사를 가지고 상당성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정당방위 된다고 살아있잖아요. 규정 자체가. 이 부분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리얼 판례 변경 아까 기억나시나요? 판례 변경 내용 확인하는 거 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미움 같은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축소 해석한다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 안 된다. 맞죠? 자, 9번은 보시면 다 이해될 테고 나만 보겠습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련된 것. 밑줄 뭐에 쳐야 돼요? 실체법상.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와 관련되는 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법적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법률을 해석해야 되는 그 기준점이 누구냐가 문제되는 판례인데 법률을 해석하는 전문가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밑줄 쳐야 돼요. 자, 법률을 해석하는 전문가의 이해와 판단? 그러니까 뭐 법관, 검사, 변호사 그 사람 기준점이 되면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쭉 내용 읽어보시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안 한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틀렸어요 지금. 자, 2번. 자, 보시면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해서 밑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가능하죠. 자, 그때 누가 기준이 된다고요? 그 해석 방법에 의해서 밑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 일반인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되고 그 개념의 그 범위를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명확하다가 되는 거예요. 3번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4번 동일하죠.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당의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밑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봐서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법률 자체는 우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까지 규정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재형법정제에 반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자, 1번. 드디어 이제 재형법정제가 끝날 것 같은데 1번. 자, 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 공간의 운영자가 게시 공간에 게시된 자, 이적 표현물인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 자, 이적 게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적. 자,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뒀답니다. 누가? 그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자가 그 운영자의 행위를 어떻게 그 이적 표현물에 대해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문제야.
자, 운영자가 삭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여러분 소지의 개념 뭡니까? 소지라는 것이 신체나 신체 가까이에 두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두는 것이 소지라는 개념이에요. 운영자가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기했다라는 것이 소지는 아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2번. 이 판례가 있네요. 보시면 자, 이 법에 따르면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 청구 요건으로 정한 밑줄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어떤 단어가 저는 눈에 띄냐면 판결이에요. 판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했다. 2회 이상 그 카운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결과 같은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밑에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보호 처분은 결정이에요. 자, 이를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결과 결정은 다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나도 변호사 되시면 그 형사사건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근데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에요. 우리 이를 어떤 소년이라고 부르죠? 촉법 소년이라고 불러요. 촉법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몇 살 이하이죠? 미만이죠? 만 14세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사 법정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 재판을 넘길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예 트랙 자체가 다릅니다. 트랙이 달라요.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게 소년 보호 사건 같은 경우는 유무죄를 다투고 막 이렇게 다투는 그런 데가 아니라 기본적인 유죄를 전제로 해서 보호 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보호 처분 내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은 사건이 종결되면 선고기를 따로 정해서 가서 들어야 되는데 이 같은 소년 보호 사건은 즉일 선고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비공개입니다. 아예 형식과 성질이 다 달라요. 그리고 막 뭐라 그래요. 누구를? 소년과 그 소년의 엄마를. 그리고 앉아있는 위치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건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전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3번 봤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4번. 자, 반의사 불별죄의 경우에 자, 밑줄 성범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청소년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자, 밑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 하다와 관련된 해석이에요. 이게 형사소송법에서도 중요한 판례거든요. 필요하다 안 하다. 우선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행위. 그 행위를 우리는 형사소송법상 뭐라고 그래요? 소송행위라고 그래요. 소송행위. 자,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소송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치 민사상에서는 의사 능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 자체를 이해하고 이걸 끌고 가는 데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소송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는 민사법상의 의사 능력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4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성범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이상 이 말은 소송 능력이 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소송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엄마 아빠를 부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아까 제가 그 무면허와 관련된 그 판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도교법상에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법률 문화의 통상적 의미에는 어떻게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형법의 이제 적용 범위. 앞에까지가 제형 법정주의인데 저는 보통 그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최신 판례 강의를 할 때는 제형 법정주의는 그냥 생략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나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기본서를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뒷부분에 중요한 쟁점의 사례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 앞에 막 진을 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사례 전형 이게 왜냐하면 앞에는 사례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앞 쟁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키워드 위주만 정리하셔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어차피 중요 부분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죠? 사회 봉사 명령이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1번. 외국인이 자,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밑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법 적용됩니까? 되죠. 그 근거가 뭐예요? 속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자, 이게 2조인가요? 2조부터 돼요. 2조에 보면 속지주의입니다. 형법의 적용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규정인데 속지주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 대한민국 그 법원에서 자, 가능합니다. 3조는 속인주의. 누가? 범죄자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형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4조가 기국주의. 자, 대한민국 소속의 선박,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한민국 형법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기국에 발생한 사건이면 된다. 4조. 자, 5조. 이걸 국가보호주의라고 그래요. 국가보호주의. 6조는 국민보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자, 여기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인 사건, 국가보호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피해자인 사건,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 이렇게 정리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차이가 뭐냐면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 5조, 6조를 외국인의 국외범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면 다 적용해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 그럼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이 5조, 6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죠. 외국인의 국외범이에요. 대한민국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 경우에 그게 아닌 사건들은 이 사건들로 다 이 조항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의 국외범 같은 경우는 5조, 6조인데 이거는 원칙이 아니야. 원칙은 2조, 3조가 원칙이라니까요. 원칙이 아닌 예외이기 때문에 제한이 따라 붙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5조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이 조건 하에서만 이 5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도 두 문자를 따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셔야 되죠. 첫 번째 내란죄, 외환에 관한 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입니다. 자, 내외 기통 유문이네요. 내외 기통 유문인의 그 범죄에 한해서만
5조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래 조건 하에서만. 즉 외국인이 나라 밖에서 한 범죄 중에 당연히 그 피해자는 누구예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쟤들의 종류 한번 보세요. 쟤를 보시면 내란, 외환, 국기, 통합, 육아정 이거 뭐야 전부 다? 대한민국 국가 사회적 법률과 관련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이 국가 보조의 하에서 이 해당되는 제목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외 기통 유문에서 이 위에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왜? 문서에 관한 죄는 공문서만 포함해요. 공문서만을 의미한다. 인장도 공인장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를 위조를 했다라고 내고 이게 5조의 국가보조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해서 형법 적용된다라고 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외 국통 유문인에서 그 문서 인장 끝에 거 두 개 거 이 부분에 한해서는 공문서, 공인장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국민보호주의는 어떤 조건을 붙죠? 자,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예컨대 미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여행을 갔는데 그 일본 사람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었어요. 살인자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형법 적용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 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냐면 그 나라에서도 이 법을 처벌할 때 이 범죄를 처벌하는 그 규정. 자, 이 조건 하에서 이때 6조가 적용될 수는 있다. 그래서 5조, 6조는 기본적인 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1번하고 2번까지만 좀 보고 쉬도록 할게요. 자, 1번. 아까 봤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 근거 조항이 2조가 된단 말이에요. 숙지주의. 2번 보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의 밑줄 어디냐면 산입한다가 돼요. 한다. 필요적 산입 규정이에요. 이전에는 법률 개정 전에는 산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적 산입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위헌 판단만 받았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러고 나서 법 개정이 됐습니다. 필요적 산입 규정으로 산입한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예외적인 어떤 해석을 갖고 오는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 추후에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따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미국인 갑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자, 보세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미국인이에요, 범인이. 그러니까 속인주의는 안 되죠. 일본에서 속지주의도 안 되네. 그럼 적용될 수 없는데 중국 국적의 미성년자야. 국민보호주의도 안 돼요. 그럼 적용 안 되겠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보시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 세계주의 때문에 그래요. 세계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했어요. 우리나라 형법이. 어디 있냐면 이게 296조에 2에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에. 그럼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약치, 유인죄, 약치죄, 유인죄 그리고 인신매매죄예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를 막 유인을 했어요. 약치했단 말이에요. 유인했단 말이죠. 또 미성년자뿐만 아닙니다. 일반 부녀자를 갖다 매매를 해서 인신매매를 했어요.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어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세계주의의 적용에 의해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게 헷갈리기 쉬운데 법률 개정에 의해서 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밑줄로 뭐 해쳐야 돼요? 키워드가 뭐예요? 자, 미성년자 A를 영리 목적으로 매매했다. 이걸 쳐야 돼.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포괄일체에 관한 기존 처벌 법규에 대해서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밑줄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 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뭐라고요? 애초에 죄가 되지 않았는데 그 행위를 구성 요건에 신설해서 처벌하겠다. 자, 피고인 입장에서 어떻게 변경된 거죠? 불리하게 변경된 겁니다. 불리하게.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는 아까 1조 2항에 그 문제가 있는데 불리하게 변경됐어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형벌 불소가 원칙이지.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 1조 2항의 문제는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의 경우예요. 자, 5번. 자,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이게 뭐예요? 반성적 고려. 그 말이죠.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서 다른 사정의 변천이 뭐예요? 그냥 사실관계가 변경된 거예요. 반성적 고려에 대비되는 그 표현입니다.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때 법률이 개편됐다 하더라도 형법 1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1조 2항 규정은 어떻게?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률 변경이 됐을 때 적용된다. 자, 2번까지 하겠습니다. 2번. 자, 1번 보시면 아까 봤습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다 적용되더라. 이런 거. 그다음 2번에서 판례 변경. 봤죠? 적용되지 않는다. 3번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는데요. 보시면 자, 가볍게 하면서도 부칙에 이 신법을 적용하지 않게끔 하는 그 내용으로 한 부칙 규정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있다. 4번 보겠습니다. 형법은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속인, 속지주의,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세계주의,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약취, 유인죄,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게 5번입니다. 이 5번 판례가 빈출 판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까 안 될까를 이제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자, 외국인이 속인 아니죠. 속인주의 아닙니다. 외국인이 국외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대한민국 영사관이라고 해서 치외법권 인정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요새 세상은 어디 있죠? 지금 외국에 소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주의도 아니야. 속인도 아니고 속지도 안 되네. 그럼 이 법은 적용되는 게 세계주의거나 아니면 보호주의여야 돼요. 국가보호주의, 국민보호주의. 자, 그중에 제3자 명의의 여권 발급 신청서 한 장을 위조했어요.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내외 기통 유분인의 그 문서 같은데? 근데 그 문서는 뭐라 그랬죠? 공문서여야 된다. 여권 발급 신청서는 사문서야. 따라서 5조의 국가보호주의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6조 남았네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거, 보호법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라고 판단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이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예요? 외국이잖아요, 지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그 보호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조, 3조, 5조, 6조가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주의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장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인데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외 기통 유문인에서 그 문과 관련된 공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에는 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